추석 아침 윤지영은 해운대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송편을 쪄내고 있었다. 바다 냄새가 들어오는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잠시 안도했다. 그래, 오늘만큼은 제발 싸우지 말자. 그녀의 속삭임은 금세 깨졌다. 야, 내가 그러고도 한 집안의 사윗감이냐? 거실에서 울린 목소리. 모두가 눈치를 봤다. 남편 정민수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는 형 정명수. 대기업 부장인 명수는 넥타이까지 메고 앉아 있었다. 반면 최근 병원 경비 일을 시작한 민수는 허름한 조끼 차림이었다. 형님, 지금 그 말은 좀. 내가 틀린 말 했냐? 의사 와이프 둔 놈이 고작 경비 서는 게 자랑이냐? 명수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지영은 그릇을 들던 손을 놓쳤다. 송편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그때였다. 고등학생 딸 할인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형이 앞에 섰다. 큰아빠,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에요? 경비도 일인데. 뭐? 명수는 비웃었다.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래. 어른이 말하면 조용히 듣기나 해. 그럼 어른이면 다 맞아요? 우리 아빠는 회사 사정 때문에 쉬는 건데 그걸 비웃는 게 어른이에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수의 아내가 팔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그때 민수가 일어나 명수의 팔을 막았다. 형, 그만해요. 명절날 애들 앞에서 이게 뭡니까? 지영은 두 사람 사이에 뛰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형님, 제발요. 우리 그냥 밥 먹어요. 그러나 명수는 웃었다. 역시 수주는 못 속인다. 밥상머리 교육이 이 모양이니 딸이 아버지 닮았지. 그 말에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장면이었다는 걸. 할인이 다시 말했다. 큰아빠 아빠가 당신보다 못난 건 맞아요. 근데 적어도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나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라고? 아빠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 큰아빠는 성공했지만 사람은 잃었죠. 명수의 손이 떨렸다. 지영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의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잠시 후 명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래, 좋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문이 쾅 닫혔다. 남은 건 조용한 숨소리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영은 남편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할인의 눈물을 봤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너무 나댔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한 말 다 맞아. 그는 멀리 바다 쪽을 바라봤다. 해운대 불빛 사이로 파도가 부서졌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그는 오늘 처음 깨달았다. 그날 밤 해운대의 아파트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윤지영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다. 불빛이 끊긴 거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편 정민수의 뒷모습. 그의 어깨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앉은 듯 무거워 보였다. 당신 괜찮아? 민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담배를 꺼냈다. 괜찮아. 익숙하잖아. 그 말에 지영은 입을 다물었다. 익숙하다. 그건 너무 슬픈 말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형, 정명수, 그리고 그를 둘러싼 집안의 규칙을 떠올렸다. 장남은 늘 옳았고 차남은 늘 참고 들어야 했다. 결혼 전부터 민수는 형이 좀 불같은 성격이야. 그래도 부모님이 워낙 형을 자랑스러워해서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지영은 몰랐다. 그 자랑이 결국 남편의 열등감이 될 줄은. 할인이 말은 좀 심했지? 아니.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나 대신 해준 말이야.
근데 애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보여줬다는 게 더 싫다. 그는 잠시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세 흔들렸다. 형이랑 나 어릴 때부터 달랐어. 학교 다닐 때도 뭐만 하면 비교였지. 내가 상장 하나 받아오면 형은 그깟 거 별거 아니야라 했고 내가 대학 못 간 날엔 역시 쓸모없다라 했지.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그래도 끝까지 자립했잖아. 그게 문제야. 형 눈엔 그게 분수도 모르고 기어오르는 놈으로 보였나 봐. 민수는 커피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예전에 형이 회사 들어갈 때 내가 몰래 추천서 써줬던 거 알아? 당신이? 왜 그런 걸? 그때 형이 면접에서 떨어질까봐 내가 아는 선배한테 부탁했어. 근데 형은 그걸 알게 되자마자 뭐라 했는지 알아? 감히 내가 날 도와? 라고. 그 말에 지영의 손끝이 떨렸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쌓인 미묘한 감정의 층위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듯 했다. 결국 사람은 가진 게 많을수록 불안해지는 것 같아. 민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형은 늘 누군가 밑에 있어야 안심했어. 그게 나였고 그래서 날 못 놓는 거야. 지영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엔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었다. 당신은 안 불안해? 난 괜찮아. 내 옆에 가족이 있잖아. 그 말에 지영은 잠시 미소 지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피어올랐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정명수.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가 받았다. 재수 씨, 어제 일은 내가 좀 심했네.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 말투는 사과라기보다 의례적인 통보였다. 괜찮아요, 형님. 명절이라 다들 예민했죠. 근데 말이야, 민수 그 경비일 오래 못할 거야. 건물 쪽에서 바꾸자고 하더라. 근무태도 문제로. 지영은 숨이 막혔다.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 잘 알아보면 알겠지. 내가 괜히 하는 말 아니야. 전화를 끊은 뒤 지영은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민수가 일터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즉시 건물 관리소로 전화를 걸었다. 혹시 정민수 씨 근무에 이상 있나요? 아, 정 씨요? 아니요. 너무 성실하셔서 건물주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지영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명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형님이 왜 그런 말을 도대체 왜? 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남을 밟지 않으면 자기가 밟힌다고 생각하거든. 창문 너머로 붉은 석양이 깔렸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는 듯 했다. 지영아, 나도 이제 그만 참을까?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말이야? 형이 나한테 뭘 해도 참았잖아. 근데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의 눈빛엔 오랜 체념 대신 묘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윤지영은 그제야 느꼈다. 지금까지 눌려왔던 이 가족의 균열이 곧 폭발할 조짐을.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 아침 해운대 바닷가에는 잔잔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윤지영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남편 정민수의 휴대폰 알림을 우연히 보았다. 형님 정명수님이 보낸 메시지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하는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녀는 메시지를 지워버리려다 멈췄다.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며칠 후 병원에 출근한 지영은 환자 보호자 중 한 명의 얼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명수의 회사 명찰이 달린 명패. 그 옆에 앉은 젊은 여자는 명수의 부하 직원이라 했다.
그녀의 손에는 명수와 같은 디자인의 커플링이 끼워져 있었다. 아, 부장님 오빠가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오빠요? 지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 회사에서요. 저희 팀에서는 부장님을 오빠라고 불러요. 그녀는 말을 흐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배경화면 속엔 명수와 여자의 나란한 셀카가 있었다. 지영은 그 순간 깨달았다. 명수는 겉으론 성공한 가족의 맏형, 하지만 속으론 이미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퇴근 후 지영은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왔다. 여보, 형 회사에서 사고 났대. 사고? 회사 공금 유용 문제로 감사 들어왔다더라. 민수는 무겁게 말을 이었다. 형이 담당하던 프로젝트 자금이 몇 천만 원 단위로 사라졌대. 지영의 머릿속을 스쳐간 건 병원에서 본 그 여자의 커플링이었다. 직감적으로 연결됐다. 혹시 그 여자 때문은 아닐까? 무슨 소리야? 나 며칠 전에 봤어. 형이랑 그 여자 너무 가까워 보였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설마 했는데 역시. 민수는 다음 날 직접 명수를 찾아갔다. 회사 근처 카페. 명수는 여느 때처럼 반듯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평소보다 불안했다. 형, 나야. 그래, 뭐하러 왔냐? 형, 회사 일 들었어. 명수는 피식 웃었다. 역시 소문은 빠르다. 근데 걱정 마. 다 오해야. 오해? 형, 이번엔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진짜 아무 일 없어? 잠시 침묵. 명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너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지 않아. 형이 그 말할 사람이야? 그래, 나 좀 썩었어. 근데 어쩔래? 다 그렇게 살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 그게 가족을 무시할 이유가 될 순 없어. 무시. 난 현실을 가르쳐 준 거야. 너처럼 순진하게 살면 결국 밟히는 거야. 지영이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남편은 끝까지 침착하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형, 나한테 빌린 돈 말이야. 명수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게 왜? 그거 아직 안 갚았잖아. 아버지 사고 난 줄 알고 드린 거 사실 형 일이었지. 그걸 이제 와서 따져? 형은 빚진 사람이야. 그런데 왜 계속 우리를 깔보는 거야? 그때였다. 명수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래, 맞다. 그때 돈 내가 썼다. 근데 어쩌라고? 너 같은 놈이 나한테 도와줄 자격이 있어? 형, 넌 평생 내 밑이야. 기억해. 지영은 더 이상 못 참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형님, 그 말 정말 창피하지 않아요? 명수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재수 씨가 여기 웬일이야? 형님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돈으로 사람 무시하면 결국 남는 건 빈 껍데기예요. 재수 씨, 감히. 감히요? 감히 진실 말한 죄라면 제가 감당할게요. 하지만 이제부턴 형님이 뭐라고 해도 우리 가족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명수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냉소를 지었다. 좋아. 그렇게 나서봐. 너희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형, 이건 싸움이 아니야. 증명일 뿐이야. 우리 중 누가 진짜 인간답게 사는 사람인지.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다. 형제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차가웠다. 명수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갔다. 남은 건 지영과 민수의 숨소리뿐이었다. 지영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래. 민수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왔던 모든 걸 다 밝힐 거야. 창문 밖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가로등 불빛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결심을 비추었다. 그날 밤 윤지영은 오랜만에 남편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형제의 싸움이 아니라 존중을 되찾기 위한 인간의 싸움이라는 걸. 바닷바람이 매서웠던 10월의 어느 밤, 해운대의 불빛은 평소보다 유난히 차가웠다. 윤지영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남편 정민수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조용히 끓는 용암 같았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지영아, 형이 회사 감사에 걸렸대. 정말이야? 응. 이번엔 회계 조작이래. 프로젝트 예산 빼돌린 증거가 나왔대. 민수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형은 그걸 나 때문이라고 떠벌리고 다닌대. 동생이 빌린 돈도 안 갚고 회사 돈을 손댔다고. 지영은 그 말을 듣고도 잠시 말을 잃었다. 형님이 그런 말을? 그래.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말했대. 민수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쓰디썼다. 이젠 완전히 선을 넘은 거지. 며칠 후 시부모님이 급히 민수 부부를 불렀다. 부산 진구의 낡은 주택. 거실엔 오래된 달력과 냉커피 향만이 남아 있었다. 정명수는 이미 와 있었다. 깔끔한 셔츠, 여전한 오만한 얼굴. 그는 민수를 보자마자 말했다. 너 이제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할래? 무슨 소리야? 회사 자금건. 다 내 이름으로 돌려놨어. 넌 어차피 없는 놈이니까 조금 시끄러워져도 잃을 게 없잖아. 지영이 숨을 삼켰다. 형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 씨를 엮으셨다고요? 명수는 미소를 지었다. 엮은 게 아니라 정리한 거야. 우리 집안에 흠이 나면 안 되잖아. 차라리 동생이 뒤집었으면 조용하지. 그 말에 시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만 좀 해라, 명수야. 피부치끼리 이게 뭐냐?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세상은 냉정해. 민수는 원래 저런 인생이야. 언제까지 불쌍한 척만 할 건데. 순간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형, 그 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지? 명수는 비웃었다. 책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지영은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명수의 불륜 상대와 찍힌 사진, 그리고 내부 직원의 녹취록이 들어 있었다. 이거 형님이 회사 여직원한테 보낸 문자예요. 프로젝트 예산 일부 내가 처리했으니 걱정 마, 기억나시죠? 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형님 회사 사람 중에도 형님이 싫은 사람은 많더라고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 여자분 형님이 준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그 영수증까지 남겨놨던데요. 아버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명수야, 이게 사실이냐? 아버지, 그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 한마디에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 그때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넌 평생 내 미치다. 이제 누가 미친지 세상이 판단하겠지. 명수는 일어나려다 주저앉았다. 지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형님, 우리가 지금 이걸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도 명예도 다 끝이겠죠. 명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발 그건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가족끼리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다. 할인과 아들이 문 밖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다. 할인이 조용히 들어오며 말했다. 큰아빠, 아빠가 당신을 아직도 형이라고 부르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명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밤 명수는 부모님 집을 떠났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며칠 뒤 회사에서 공식 공지가 나왔다. 정명수 부장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직위 해제 및 징계 예정.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그 기사 제목은 너무나 짧고 냉정했다. 그 소식을 본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지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속 시원해? 글쎄 모르겠어. 그냥 허무하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해운대에 밤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형님은 결국 자기 그림자랑 싸운 거야. 그래. 근데 말이지, 나도 이제 더는 피해자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는 딸과 아들을 바라봤다. 이제 우리도 바꿀 거야. 이 집안에서 조용히 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목소리 내는 가족으로.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야, 내 형이 회사 짐 다 빼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이젠 찾지 마세요. 형도 알아야죠. 누군가를 깔보고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날 저녁 윤지영은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할인이 조개 껍질을 주워들며 말했다. 엄마, 이게 부서졌는데도 예뻐. 지영이 미소 지었다. 응, 상처가 있어도 반짝일 수 있는 게 진짜 예쁘지.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무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바람이 잦아든 해운대의 바다 위로 달빛이 퍼졌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 했다. 윤지영은 그날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다. 피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었다. 무너진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진짜 인간다움을 봤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펜을 놓았다. 창밖의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파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다. 가을의 끝자락. 해운대 바다는 잔잔했지만 윤지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형 정명수가 직위 해제된 뒤 가족들은 한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침묵했다. 시부모님은 아들의 추락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민수는 형이 사라졌다는 소식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신 그래도 걱정 안 돼? 지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민수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걱정은 되지. 근데 그건 형이 아니라 아직도 부모님이 그 사람만 걱정하는 게 더 속상해서 그래. 그 말에는 오래 쌓인 체념이 묻어 있었다. 지영은 그저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생각하자. 그동안 너무 형님 그림자에 가려 살았잖아.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건물 경비라는 일은 겉보기엔 단조로웠지만 그에게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의 손끝에 묻은 먼지와 땀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지영도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갔다.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스스로를 다시 세워나갔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의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수야, 내 형이 돌아왔단다. 짧은 한마디에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명수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부모님 집을 찾았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흐릿해져 있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형, 잘 지냈어? 명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나 다 잃었어. 회사도 사람도 가족도. 그건 형이 선택한 결과야. 알아. 근데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민수는 잠시 명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형, 미안하지만 난 이제 형을 용서한다거나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못하겠어.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아. 그냥 그 말이라도 듣고 싶었어. 거실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윤지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인생의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순간이라는 걸. 며칠 뒤 명수는 다시 떠났다. 이번엔 연락처도 행선지도 남기지 않았다. 부모님은 처음엔 울었지만 점점 담담해졌다. 어쩌면 모두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남아있는 한 누구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시간은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하리는 대학 입시를 마치고 장학금으로 서울의 국립대에 합격했다. 그녀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서 아빠 품에 안겼다. 아빠, 나 붙었어. 민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생했다, 우리 딸.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을 둘러앉았다. 지영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올 설에는 부모님 모시고 같이 지내자.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숨지 말자. 설 전날 그들은 다시 부모님 댁을 찾았다. 집안에는 여전히 명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낡은 사진 액자 속 두 형제가 어릴 적 웃으며 서 있는 모습. 민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형, 이제 나도 용서할게. 그리고 나도 나를 용서할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조차 모호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할인이 바다를 보며 말했다. 엄마, 나는 나중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어른이 되고 싶어. 지영은 딸을 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게 우리가 이 일에서 배운 거야.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견디는가에서 생긴다는 거. 민수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세 사람은 그 말에 웃었다.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불안의 소리가 아니라 새 출발을 알리는 박동 같았다. 며칠 뒤 지영은 병원 휴게실에서 우연히 메일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정명수.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다. 그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결국 형답네. 그날 밤 가족은 다시 해운대 바다를 찾았다. 겨울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민수는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가족, 이제 진짜 끝까지 가보자. 남이 뭐라 해도 우린 우리 식대로 살 거야. 지영은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아직도 반짝이는 바다와 그 위를 비추는 달빛이 있었다. 세상의 어느 가족도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윤지영은 알고 있었다.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 위에 다시 손을 얹는 것이라는 걸. 그 손이 따뜻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아픔이 서서히 흩어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 하나, 다시 시작할 용기였다. 해운대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눈 대신 바람이 내리고 그 바람은 바다 냄새와 함께 지난 시간을 데려왔다. 윤지영은 출근 전 커튼을 열며 바다를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그 풍경이 무섭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뒤 남은 고요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민수는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있었다. 오늘은 관리실 CCTV 새로 교체한다더라. 그거 설치 도와주고 오면 되겠다. 그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그들에게는 가장 값진 회복이었다. 당신 그 일 다시 해도 괜찮겠어? 지영이 물었다. 민수는 웃었다.
이젠 괜찮아. 이제 내일이 누가 뭐라 하든 부끄럽지 않거든. 그는 더 이상 형과 비교되지 않았다. 자신의 위치를 남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지영은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그건 바로 정명수였다. 한 손에는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물류 아르바이트 명찰이 붙어 있었다. 잠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명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영은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요, 형님. 이번엔 당신도 당신 식대로 다시 시작하길. 퇴근 후 민수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그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 잘 됐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형도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잖아. 이제야 우리랑 같은 눈높이에 선 거야. 그날 밤 민수는 딸 할인의 책상 앞에 앉았다. 아빠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응?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누가 대신 욕해줄 일도 없을 때가 많다. 그럴 땐 그냥 내가 옳다고 믿는 쪽으로 버텨라.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처럼? 민수는 잠시 웃었다. 아빠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그날 이후 할인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부산역 근처의 무료 급식소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을 보며 세상의 무게를 배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얼굴을 보았다. 그건 다름 아닌 큰아빠 명수였다. 그는 조용히 그릇을 나르고 있었다. 큰아빠 여기서 뭐해요? 그냥 도와주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할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쟁반을 건넸다.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나르며 한참을 일했다. 그날 밤 할인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말했다. 큰아빠 진짜 변했어요. 예전이랑 달라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다만 그걸 믿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야. 며칠 뒤 명수가 직접 민수의 근무지로 찾아왔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조심스레 인사했다. 민수야,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 민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와. 관리실 한쪽에서 명수는 봉투를 꺼냈다. 이건 그때 내가 빌려줬던 돈, 이제야 갚는다. 됐어. 그건 예전 일이야. 아니, 나 이제야 안다. 그 돈이 나한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었는지.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오랜 형제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형, 그때 내가 화낸 이유 알아? 왜? 돈 때문이 아니라 형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게 더 아팠어. 명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이제 됐어. 그 순간 두 사람의 사이에 흐르던 오래된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듯 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 수년의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날 저녁 윤지영은 식탁 위에서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오늘 좋은 일 있었지? 응, 형이 왔었어. 그래서? 그냥 서로 미안하다고 했어. 이상하게 가볍더라. 그녀는 잔잔히 웃었다. 이제 진짜 끝났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가족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공기는 맑았다. 지영은 발끝으로 모래를 긁으며 말했다. 이 바다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고마워. 왜? 모든 걸 삼켜도 결국 다시 밀려오잖아.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바람이 아무리 새도 결국 멈추잖아. 그때 남는 건 부서진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진 거야. 할인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사진 찍어요.
그들은 모래사장 위에서 서로의 어깨를 감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 속엔 지난날의 후회와 용서, 그리고 새로 시작할 용기가 함께 섞여 있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거짓이 아니었다. 누구도 더 이상 남의 그림자에 서 있지 않았다. 윤지영은 그날 밤 다시 일기를 썼다. 인생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용서가 시작되는 곳엔 항상 희망이 자란다. 바람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만났다. 창문 밖엔 달빛이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듯 고요히 흘렀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때 부서졌던 가족의 이야기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봄의 바람이 해운대를 스쳤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바다가 녹아들 듯 윤지영의 마음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출근길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네. 병원에서는 새로운 부서 개편이 있었다. 지영은 환자 응대 능력과 근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간호행정팀으로 승진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을 자리에 이제는 차분했다. 일은 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후배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한편 민수는 건물 경비 일을 이어가며 입주민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정 씨 덕분에 요즘 단지가 훨씬 깨끗해졌어요. 입주민의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존중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민수 씨, 형님이 사고가 났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사고요? 배달 중에 교통사고래요. 병원으로 옮겨졌대요. 지영은 병원 이름을 듣자마자 숨이 막혔다. 그건 바로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이었다. 응급실 문을 열자 이미 명수가 들것 위에 누워 있었다. 팔이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미약하게 웃었다. 이상하지, 여기서 다시 보내. 말하지 말아요. 지금 치료받아야 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날 밤 지영은 병실 옆 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새벽녘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형의 곁에 앉았다. 명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민수야. 응. 나 많이 늦었지? 그래도 왔잖아. 그게 중요하지. 명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남보다 위에 서야 안심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야. 내가 사라질까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 이제 그만 괜찮아지자. 누굴 밟아서 서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서면 돼. 명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너는 참 끝까지 사람 같다. 형도 그렇길 바라. 며칠 후 명수는 퇴원했다. 그리고 민수는 그의 재활을 돕기 시작했다. 할인도 주말마다 병원에 찾아와 같이 걷기 연습을 도왔다. 명수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그들의 웃음에 녹아들었다. 큰아빠, 이젠 일 안 해요? 해야지. 다만 이번엔 남 도우는 일로 해보려고. 멋있어요. 그 말에 명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의 오만함이 아닌 겸손한 인간의 미소였다. 한 달쯤 지나자 명수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일. 그는 매일 저녁마다 도시락통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지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기를. 그날 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명수가 처음으로 식탁에 함께 앉은 자리였다.
긴장한 듯 젓가락을 든 그는 어색하게 말했다. 나 사실 이런 자리 오래 꿈꿨다. 할인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자주 오세요. 빈자리 많아요. 모두 웃었다. 식사 후 명수는 민수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예전에 내가 아버지 유산 정리하면서 숨겼던 거야. 사실 반은 내 몫이었어. 민수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보았다. 형, 이제 이런 건 그만하자. 아니, 이번엔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정리야. 그 봉투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편지였다. 명수야, 민수야. 사람은 이기려 할수록 작아지고 나누려 할수록 커진단다. 너희는 서로의 반쪽이 되어야 한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편지는 마치 오래된 결심을 다시 꺼내놓는 듯 했다. 밤이 깊자 명수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민수야, 나 다시 살아보고 싶다. 이번엔 누굴 밟지 않고 그냥 내 자리에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시작이지. 윤지영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듯 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는 부드럽게 해안을 쓰다듬었다. 그날 밤 윤지영은 다시 일기를 썼다.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그 흔적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걸 견디며 사람답게 살아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고 내일 우린 다시 걸어갈 것이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다. 비가 멈춘 바다 위로 희미한 햇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길 위에서 그들은 마침내 진짜 평화를 배우고 있었다. 봄이 완전히 지나고 해운대의 모래사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윤지영은 가족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문득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이 풍경 속에서도 늘 불안이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햇살이 따뜻하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민수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걸었다.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렇게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그게 행복이야. 지영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지난 몇 년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었다. 한편 하리는 대학에 입학한 지 2달째였다. 서울 캠퍼스 생활은 새로웠고 낯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누가 대신 욕해주지 않을 땐 내가 옳다고 믿는 쪽으로 버텨라. 그 말은 하린에게 나침반 같았다. 하린은 사회학 수업에서 가족 내 권력 구조와 침묵의 세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발표 도중 교수는 물었다. 그런 구조가 왜 반복된다고 생각하나요? 하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누군가는 입을 닫고 누군가는 말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트리려면 누군가 먼저 말해야 해요. 저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박수가 터졌다. 하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논문 주제 정했어요. 가족 내 침묵 구조를 연구하려고요. 지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거 내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해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그걸 이겨낸 것처럼.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끝까지 해봐. 그 무렵 명수도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재활이 끝난 뒤 복지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맡으며 매일 아침마다 출근했다. 이젠 남 도와주는 게 내일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수는 우연히 민수를 찾아왔다. 민수야,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복지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퇴직한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랄까. 좋네.
근데 나 혼자선 자신이 없어. 내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형, 나 그런 건 잘 몰라. 괜찮아. 내가 있으면 그게 다야. 내가 만들어준 조용한 신뢰, 그게 그 공간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 결국 두 형제는 함께 움직였다. 그해 여름 해운대 한쪽 골목에 바람의 집이라는 조용한 카페가 문을 열었다.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실패한 사람도 화해 중인 사람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처음엔 손님이 드물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할인이 휴가를 맞아 카페를 찾았다. 와, 분위기 진짜 좋다. 이게 다 내 아빠 아이디어야. 명수가 웃으며 말했다. 큰아빠 예전엔 왜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땐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거든. 근데 이젠 알아. 내가 돌고 있었던 거야. 할인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녀는 그 순간 세대가 진짜로 연결된다는 걸 느꼈다. 상처로 이어졌던 과거가 이제는 이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해질녘 민수가 카페 문을 닫으며 말했다. 형, 우리 이 이름 잘 지은 것 같지? 응. 바람은 멈추지 않지만 그래도 늘 돌아오니까. 그날 밤 가족은 모두 모였다. 지영은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 진짜로 하나가 된 것 같아.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서야 내가 가족이라는 말의 뜻을 알겠어.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용서로 이어진 거였구나. 식사 도중 할인이 물었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 이야기 책으로 써볼래요? 우리 이야기를? 응. 내가 사회학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완벽한 가족 얘기보다 부서졌다가 다시 일어선 가족 얘기에 더 공감하더라고요. 지영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써봐. 제목은 뭐로 할래?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바람의 집 어때요? 모두가 웃었다. 민수가 잔을 들었다. 좋다. 우리 가족의 새 이름으로 하자. 창밖의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누군가는 그걸 봄바람이라 불렀겠지만 그들에겐 다시 살아가는 바람이었다. 그날 밤 윤지영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위에 새살이 돋듯 마음에도 회복이 찾아온다. 우리 가족은 그걸 배웠다. 용서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대를 잇는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 소리 속에서 윤지영은 희미하게 들었다. 그날 처음 바람이 불던 그 아침의 속삭임을. 오늘만큼은 제발 싸우지 말자. 그 다짐은 이제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건 이 가족이 걸어온 모든 날의 이름이었다. 여름의 끝자락 해운대의 바람은 다시 부드러워졌다. 해변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지만 윤지영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고요가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알았다. 사람의 평화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그날도 그녀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햇살이 병동 창문 사이로 번져들고 멀리 바다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이제 정말 다 지나갔구나. 그녀가 중얼이자 누군가 뒷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모르지. 인생은 늘 다시 시작하니까. 고개를 돌리자 명수가 도시락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또 왔어요? 응. 내 남편은 카페 본다고 바빠서 대신 왔지. 형님답네요. 그는 도시락을 내밀며 말했다. 요즘 나도 도시락 만드는 법 배웠어. 복지관 할머니들한테 배우는 중이야. 손맛은 아직 멀었지만. 지영은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요, 형님. 그동안 형님이랑 우리 가족 얘기 할인이가 책으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명수의 눈이 커졌다. 뭐? 그걸 왜? 그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대요. 내가 한 짓이 위로가 된다고. 실수는 죄가 아니래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사람답다는 뜻이래요. 명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묘한 평화가 섞여 있었다. 그래, 그 아이답다. 그 시각 서울의 할인은 도서관 한켠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다. 제목은 가족의 구조를 다시 짓다 화해의 사회학. 그녀는 인터뷰 형식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그 속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가족은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시 조립되는 관계다. 우리가 용서를 택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미움으로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할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글은 단지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의 상처를 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며칠 뒤 학교에서 발표회가 열렸다. 할인은 마지막 순서로 단상에 섰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침묵의 세대와 회복의 언어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 가족은 한때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열, 자존심, 체면. 그런 단어들 뒤에 진심을 가뒀죠. 하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더 아프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바꿨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박수가 터졌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논문이 아니라 한 편의 치유 기록이네요. 그날 저녁 할인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발표했어요. 어땠어?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래? 그럼 됐네.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며칠 후 할인의 발표 영상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가족의 침묵을 연구한 여대생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우리 집 얘기 같아요.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나는 아직 말 못했는데 언젠가 나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반응을 본 지영은 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람들은 내 말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본 거야. 그게 글의 힘이야. 할인은 답장을 보냈다. 그럼 이건 결국 엄마의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그날 밤 민수는 카페 바람의 집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영아, 할인 영상 봤어? 봤어. 우리 딸 참 커버렸네. 그 아이는 이제 우리가 못 가본 길을 가고 있네.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니야? 우리가 닫은 문을 아이가 열게 하는 거.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명수가 들어왔다. 그는 가게 안쪽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저기 문장 바꾸자. 어디? 명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그 아래에 명수가 새 문장을 적었다. 누구나 다시 걸을 수 있는 곳. 민수가 미소 지었다. 좋네. 이제 완성된 것 같아.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지. 밤이 깊어가자 세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명수는 고요히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나도 두렵지 않다. 내가 잘못 살아온 시간이 부끄럽긴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지금 이 자리를 배웠으니까. 민수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야.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이 촬영한 발표 영상의 멜로디가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지영은 눈을 감았다. 그 모든 순간이 한 장의 오래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법을 배웠다. 그게 그들 가족의 가장 큰 성장이었다.
그날 밤 윤지영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부족한 채로 서로를 안아주는 용기를 가졌다.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창문을 열자 봄의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지영은 그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녀의 뒤편에서 민수가 낮게 대답했다. 그래, 이젠 우리 차례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건 싸움이 아니라 평화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웃음은 과거를 덮는 소리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소리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해운대의 바람이 다시 여름 냄새를 품기 시작할 무렵 윤지영은 병원 창가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엔 몇 가닥의 흰머리가 섞였고 민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 모든 흔적이 이상하게도 평화로웠다. 당신 카페는 어때? 지영의 질문에 민수가 웃었다. 요즘 손님이 많아. 형이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었대. 퇴직자들이 와서 인생 얘기 나누는 모임이야. 형님답네. 그래도 그 형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는 내가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을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안 바꾼 거야. 기회를 안 줬던 거지. 그 말에 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만의 단단함이 있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카페 바람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향과 함께 명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왔구나. 명수는 여전히 활기찼다. 그의 손에는 커피가 아닌 화분이 들려 있었다. 요즘은 식물 키우는 게 재밌더라. 이 아이도 예전엔 시들었는데 햇빛 잘 주니까 다시 피더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도 그렇지. 카페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할인 가족학 석사 졸업식. 사진 속 할인은 학사모를 쓴 채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명수와 민수 그리고 지영이 나란히 서 있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마치 한 가족처럼. 할인이는 이제 논문 출판한다며? 응. 출판사에서 연락 왔대. 가족이 치유되는 과정을 연구한 책이라 읽는 사람마다 울었다더라. 명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그 아이 글을 읽으니까 나도 내 젊은 시절이 떠오르더라. 그때 누가 한 번만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줬다면 아마 이렇게 멀리 돌아오진 않았을 거야. 민수가 대답했다. 이제 괜찮다고 내가 말해줄게. 이제 진짜 괜찮아. 그 말에 명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조용히 화분을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다. 이 화분 이름은 할인이야. 이 아이도 다시 자라나듯 우리도 계속 자라야 하니까. 그날 밤 가족은 다시 바다로 향했다. 달빛이 잔잔히 해면 위를 비추고 있었다. 지영은 손에 든 카메라를 들었다. 다시 한번 찍을까? 이번엔 누가 찍어? 자동 타이머. 그들은 모래사장 위에 섰다. 명수는 가운데에 섰고 민수는 그의 어깨를 감쌌다. 할인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찰칵. 플래시가 번쩍이자 파도 소리가 덮쳤다. 그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억지 웃음이 아니었다. 그 웃음엔 버텨온 시간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모래 위에 앉아 신발을 벗었다. 발끝에 차가운 파도가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 바다 다 기억하고 있겠지? 민수가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아. 기억이 있기에 우리가 변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영은 달빛에 비친 민수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가 처음 울던 날, 그가 처음으로 형을 용서하던 날,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여정처럼 이어져 있었다. 당신 후회돼? 무엇이?
그때 우리가 더 일찍 화해하지 못한 거.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모든 건 제때였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겠어. 상처가 깊을수록 회복도 깊어진다는 걸. 그 말에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네. 어떤 이야기?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가족은 부서져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할인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엄마, 아빠, 여기서 봐요. 별 엄청 많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 딸 옆에 섰다. 하늘엔 별들이 가득했고 그 별빛이 바다 위에 반짝였다. 그 순간 윤지영은 알았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서문이라는 걸. 그녀는 할인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써. 우린 충분히 살았으니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엄마. 이제 제가 쓸게요. 누군가 또 길을 잃더라도 우리 이야기가 그 사람의 등불이 되면 좋겠어요. 파도가 발끝을 적셨다. 그 물결이 세 사람의 발자국을 서서히 덮어갔다. 그러나 그 흔적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건 단지 바다가 품은 것이었다. 멀리서 명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파도에 발 담그면 감기 걸린다. 모두 웃었다. 그 웃음은 바다 위로 흩어졌고 달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수가 말했다. 지영아. 응? 고마워. 끝까지 같이 걸어줘서. 나도.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 바람 속엔 지난날의 아픔도 지금의 평화도 함께 섞여 있었다. 가족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서로를 붙잡기 때문에 아름답다. 지영은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 바다는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 모든 파도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바람이, 파도가 그리고 시간마저도